장례식장은 조용해야 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였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울음은 크지 않았고 대신 한숨이 많았다. 그날 장례식장 한쪽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크지도 않았고 사납게 생기지도 않았다. 누렇게 바랜 털에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개였다. 할머니는 그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쥐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낯설어 보였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얌전했다. 사람들이 들어와도 짖지 않았고 냄새를 맡다가 다시 할머니 발치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 개를 한번 보고 다시 시선을 거뒀다. 장례식장에서 개를 데려온 것이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만큼 상심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었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강아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으르렁. 아주 낮고 거친 소리였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경계의 소리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아지는 그 남자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목줄이 살짝 당겨졌지만 할머니는 손에 힘을 주지 않았다. 으르렁 컹.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걸음을 멈췄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걔가 왜 저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오직 그 남자만을 향해 짖었다. 남자가 한 발짝 움직이면 강아지도 반응했다. 남자가 멈추면 강아지도 멈췄다. 마치 그 남자만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있다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멈추지 않았다. 컹, 컹. 이번엔 더 크고 더 분명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남자에게 쏠렸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저 사람, 왜 온 거야? 괜히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니야? 속삭임이 장례식장 안을 떠돌았다.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할머니가 강아지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남자를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강아지의 목줄을 쥔 손만 조금 더 단단히 붙잡았을 뿐이었다. 강아지는 계속해서 짖었다. 분노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소리였다. 저게 왜 저래? 주인도 안 말리고 뭐야?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할머니에게로 옮겨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영정 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강아지는 더 크게 짖었다. 컹, 컹. 마치 다가가지 말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 중 누군가가 결국 말했다. 할머니, 걔 좀 말리셔야죠. 그제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강아지를 보지 않았다.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지친 듯한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다시 숙였다. 강아지는 그 남자가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계의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움직이지 않자 조금씩 소리를 낮췄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남자에게 뭔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다.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걸음이 묘하게 느려졌고 인사도 짧아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파출소 앞 벤치,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낯선 남자. 그 남자를 보자마자 몸을 굳히고 낮게 으르렁거리던 게 사람들은 말로는 걔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걔가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확신이 골목을 타고 번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걔의 목줄을 손가락 2마디쯤 더 짧게 잡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었다. 그 손이 조금 떨리는 걸 그때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정리했다. 문제는 그 남자였다. 그 남자는 매번 같은 길로 들어와 같은 속도로 걷고 같은 지점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그리고 딱 한 번도 할머니를 먼저 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더 수상하게 여겼다. 뭐야? 아예 눈을 피하네. 저런 사람들 특징이 그렇다니까. 떳떳하면 인사라도 하지. 사람들의 말은 점점 더 날이 섰다. 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취급됐다. 그날도 남자는 골목 어귀에서 나타났다. 걔는 즉시 반응했다. 고개를 들고 귀가 쫑긋 서고 숨이 바뀌고 목에서 낮은 소리가 나왔다. 그르릉. 그 소리 하나에 벤치 주변 공기가 딱 굳었다.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 남자 또 오네. 왜 맨날 저 시간에 와? 누군가가 대답했다. 몰라. 근데 저게가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남자는 그날 처음으로 발걸음을 늦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걔를 바라봤다. 바라봤다기보단 확인하는 눈이었다. 마치 너 아직도 그러냐는 듯한. 남자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미안하다. 소리도 거의 없는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오히려 불씨가 됐다. 사람들은 봤지? 라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미안하대. 왜 미안한데? 뭔가 있네. 저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미안할 게 없잖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걔의 목줄을 조금 더 당겨 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걔는 남자를 향해 한 발 내디디려다 멈췄다. 달려들겠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막아야 한다는 듯한 자세였다. 남자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똑같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려 깔고 다시 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걷는 순간 걔의 으르렁거림이 조금 약해졌다.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괜찮아, 됐어. 그 말은 걔에게 하는 말인지 남자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호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할머니가 무서워하네. 할머니가 피해자네. 그래서 말도 못하는 거야. 오해는 그렇게 굳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엔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절대 먼저 꺼내지 말 것. 하지만 걔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꺼낼 것. 할머니는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문득 걔를 바라봤다. 너도 아직 그날을 기억하니? 걔는 대답 대신 할머니 발밑으로 고개를 묻었다. 마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난 안다는 것처럼. 그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빨리 파출소 앞으로 나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 있던 날 마을은 더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했다. 할머니가 무서워서 미리 나와서 눈치를 보는 거라고. 소문은 소문을 먹고 자랐다. 누군가 한마디 얹으면 다음 사람은 2마디를 더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는 확실한 이야기가 하나 생겨버렸다. 그 남자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다. 걔가 그걸 알고 막는 거다.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 길로 다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다. 모르는데도 사람들은 결론부터 만들었다. 정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기꾼? 보통 그런 사람들 눈 마주치면 약하단 말이지. 말이 점점 심해질수록 남자는 더 조용해졌다. 인사도 안 했고 변명도 안 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비겁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날도 남자는 나타났다. 걔는 또 몸을 굳혔다. 하지만 전처럼 크게 으르렁거리진 않았다. 대신 낮게, 길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를 냈다. 그르릉 그르릉.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경고에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다. 저 사람 위험하다는 거야. 저개가 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남자가 할머니 앞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더 또렷했다. 사람들 귀에 정확히 박힐 정도로. 그 순간 누군가가 벤치 뒤에서 말했다. 맞지? 맞지? 죄송하대. 죄송합니다는 마을에서 이미 자백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도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다만 발끝을 돌려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때 걔가 갑자기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할머니가 목줄을 움켜쥐었다. 하지마.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걔는 멈췄다. 남자는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다가 아주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걔가 갑자기 숨을 멈춘 듯 꼼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들었다.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그날 저녁 할머니 집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였다. 발신자도 없고 주소도 없었다. 그저 앞면에 볼펜으로 적힌 짧은 문장만 있었다. 내일 오후 4시 파출소 안에서 뵙겠습니다. 기억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서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다. 걔가 할머니의 발목 쪽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 눈빛은 무서움이 아니라 준비하자는 눈이었다. 할머니는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지. 하지만 그 결심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더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 앞에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유난히 많았다.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다. 오늘은 뭔가 터진다.
남자 정체가 밝혀진다. 그렇게 진짜 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오후 4시, 할머니는 개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파출소 문을 열었다. 파출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바깥이 소란스러운 것과 달리 안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젊은 경찰이 서류를 받으려다 할머니 뒤에 선 개를 보고 잠깐 멈칫했다. 개가 파출소 안까지 따라 들어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낡은 봉투, 눌린 자국, 오래된 종이 냄새. 그 봉투를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거 아직 보관돼 있나요? 젊은 경찰은 봉투 겉면을 훑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모르는 서류였기 때문이다. 그가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배님, 이거 혹시... 안쪽에서 중년의 경찰이 나왔다. 할머니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이라기보단 드디어 같은 얼굴.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자기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느낀 듯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그 남자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끌려오는 장면은 없었다. 수갑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다. 그 남자는 스스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할머니가 그 남자를 봤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개의 목줄을 한 번 더 감아 손에 걸었다. 개는 남자를 보자 몸을 움찔했지만 달려들지 않았다. 눈을 떼지 못한 채 숨만 길게 내쉬었다. 중년 경찰이 말했다. 외부에선 다른 얘기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이건 오해가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해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내가 도망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놔뒀어.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아니, 막았어. 남자가 멈췄다.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중년 경찰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 현장 보고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나온 젊은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지금의 그 남자와 겹쳤다. 남자는 손을 떨며 사진을 봤다. 그런데도 제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이때부터 이야기는 사람들이 상상한 악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남자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사과해야 할 죄가 있었다. 그 죄는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렸다.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나쁜 놈이라 생각하겠지. 그게 편하니까. 남자는 낮게 말했다. 저도 그게 편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 눈가가 흔들렸다. 편해? 난 20년 동안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 정적이 떨어졌다. 그때 개가 아주 작게 낑 소리를 냈다. 마치 이제 말해도 된다는 듯이.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그날의 사람을 만나야 해. 그리고 내가 직접 말해. 남자가 물었다. 그 사람 살아있습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봉투 안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주소와 이름, 그리고 한 줄. 그날 누군가가 바꿔치기 했다.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반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혼자 움직였다. 걔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 대신 목줄을 조용히 만지다가 현관에 걸어두었다. 오늘은 내가 보면 안 된다. 걔는 현관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알겠다는 듯이. 할머니가 향한 곳은 작은 요양원이었다. 오래된 건물, 오래된 냄새, 오래된 침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남자. 그날의 사람.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남자를 영웅이라 불렀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의심했다. 그때 왜 혼자만 멀쩡했지? 왜 그렇게 빨리 승진했지? 하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할머니는 면회실에 앉았다. 잠시 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할머니를 보자 순간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짧게 말했다. 그날 지휘하던 사람.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러더니 입술이 떨렸다. 아, 아직 살아계셨군요. 그 말이 할머니를 찔렀다. 마치 당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했다는 뉘앙스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바로 들어갔다. 그날 현장 기록이 바뀌었어. 노인이 손가락을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니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나온 젊은 남자.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잡힌 또 다른 사람의 실루엣. 이 사람 너지. 노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 참은 사람이 내는 숨 같은 소리였다. 오해? 난 오해로 20년을 살았어. 그 순간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 남자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파출소에서 만났던 그 남자. 노인은 그를 보자 몸이 굳었다. 남자는 한마디도 없이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당신이 저에게 시킨 말,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남자는 조용히 재현하듯 말했다. 내가 들어갔다고 해. 내가 한 걸로 해.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노인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한 박자 늦게 말했다. 그래. 그때 그 사람은 너였어.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반전이 하나 나왔다. 남자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누군가의 대타였다. 영웅이 아니라 희생양.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그날 사망 처리된 인원 중 한 명. 신원 불일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다 끝난 일입니다. 누가 살아있든 지금 와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는 20년 동안 감춰온 진짜 선택을 말했다. 그날 내가 바꿔치기 한 사람, 내 아들이었어. 남자의 눈이 커졌다. 노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할머니는 말끝을 아주 천천히 이어갔다. 내 아들이 그날의 희생자가 됐고 너는 그 이름으로 살아남았어. 노인은 무너졌다.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걔가 저를 알아본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걔는 내 아들과 같이 있었어.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였으니까.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완성됐다. 걔가 으르렁거린 건 악인 감지가 아니었다. 걔가 기억한 건 그날의 냄새였고 그 냄새는 죄책감과 공포와 바꿔치기의 냄새였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할 차례야. 그리고 마지막 완주장치. 할머니는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기자에게 터뜨리지도 않았다. 대신 그 남자에게 부탁했다. 너는 너의 이름으로 살아. 그리고 내 아들 이름은 내가 찾아올게. 면회실 문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는 복도 창가에 멈췄다. 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다. 진실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꺼내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에 걸린 목줄을 집었다. 개가 달려왔다. 할머니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 말할게. 개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파출소 앞 벤치가 아니라 할머니 발밑에 편하게 누웠다.